네, 원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가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용성의 원리에 대한 부분이고, 기, 기준 시점에서, 즉, 이제, 얼마의 비용을 투입해서 이 물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만든 시점부터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 시점까지 얼마가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난 만큼을 감가 누계액으로 빼내서 나머지의 잔존 가치를 우리가 시장 가치 또는 다른 가치로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원가법이죠. 자, 그래서 이 가치를 이제 적산가액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식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 누계액을 공제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조달 원가의 개념은 자, 지금 있는 물건을 기준 시점에서 원시적으로 재생산 또는 다시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서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한 총액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복제를 하는 복제원가,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가지고서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낸 대치원가 개념이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건설 회사에다가 일반적으로 맡겼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표준적인 건설비와 도급인한테 별도로 지급해야 될 건설기간 중에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합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이제 그 제조단가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 총가격적산법,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상 물건에서 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직접이냐 간접이냐는 대상에서 구하느냐 아니면 대상과 유사한 곳에서 구하느냐에 대한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가격적산법은 총량조사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이 다 있어요. 이 부분을 모든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총량조사법이고, 자, 부분별 단가 적용법은 뭐 지붕은 얼마, 벽은 얼마, 바닥은 얼마, 뭐 보는 얼마, 그다음에 유리창은 얼마,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주요 구성 부분을 나누어서 단가에다가 이제 수량을 곱해서 하는 방법이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3.3제곱미터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니면 평방미터 뭐 이런 개념으로 단가를 적어놓고 이제 면적을 곱해서 총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과거에 알고 있는 그 건축비에다가 변동률을 곱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법은 우리가 이제 대상 물건에서 대상 건물에서 구하는 직접법이 있지만, 대상 건물과 유사한 건물들의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신축 단가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적용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신축 단가표를 적용해서 유사 건물의 신축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여기에 사전 보정, 시점 수정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조달 원가의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그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의미하는 게 이제 복제 원가인 것이고,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서 건물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이제 대치 원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5층짜리의 건물이 있는데 이 5층짜리의 건물을 과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거죠. 엘리베이터가. 근데 지금은 5층짜리는 다 엘리베이터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대치 원가의 개념이고, 복제 원가는 5층짜리가 예전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지금도 만약에 이제 똑같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를 동일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복제 원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처음에 건물을 만들고 이게 시간이 지나죠. 그 다음에 건물이 이제 내용연수가 다 돼서 멸실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요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기준 시점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사용 승인을 받고 이 기준 시점까지의 건물은 이제 노후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이 건물의 가치는 이 처음에 사용 승인부터 멸실될까지의 이게 건물의 가치인데 이 사용한 만큼은 우리가 공제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이게 이제 감가의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이제 이 원가법에 있어서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나이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어가는 원인이 뭐냐? 자, 첫 번째 물리적인 부분이 있고, 자, 두 번째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감가의 요인이 되고 이거를 감가 수정을 통해서 금액으로 만들어서 빼내야 되는 부분이 이 세 가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 유형은 자, 그래서 물리적 상태에 따른 가치 손실인 물리적 감가, 그다음에 기능적 효용 감소에 따른 손실인 기능적 감가, 그다음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감가로 보여지는데 보통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망가지거나 닳아 없어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적 감가인 것이고 효용적인 부분에서는 자, 과거의 어떤 그 설계 그다음에 현재의 설계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의 설계가 최유효 이용 상태이고 시장에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구조는 지금에 와서는 좀 감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기능적 효용의 감가.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은 결국은 한 지역에 그대로 계속 고정적으로 있죠. 근데 주변의 환경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이 대상 건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대상 물건이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감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대상 건물에 영향을 주어서 감가를 주는 부분이 이제 경제적 감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혐오 시설이 들어왔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소음 관련된 부분이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어떤 님비 관련된 부분이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을 때의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감가를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자, 내용연수를 기초로 하는 내용연수법.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사용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기준 시점까지 얼마가 경과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공부상에 나와 있는 연수로 가지고서 판단하는 방법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사용 승인 날짜와 그 기준 시점 사이에 일어난 변동, 그 시간의 변동이 어떤 사람은 건물 관리를 잘해서 건물이 새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건물 관리를 못해서 원래 경과한 시점보다 더 노후화된 낙후된 건물로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육안으로 보고 관찰 감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잔존 내용 연수를 늘려주거나 또는 잔존 내용 연수를 줄여서 건물의 가치를 관리가 잘 된 경우에는 잔존 내용 연수를 늘려서 건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고, 관리가 잘 못된 경우에는 잔존 내용 연수를 줄여서 건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게 이제 관찰 감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연수법은 다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감가수정 관련된 용어를 여러분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내용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대상 물건이 경제적, 기능적으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고 멸실을 하게 되는 그 기간, 즉 멸실되는 그 기간까지를 우리가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같은 경우 옛날 조선 시대 또는 뭐 고려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만약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경제적인 내용연수를 이미 훨씬 지난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이게 경제적으로 가치를 발휘해낼 수 있는 그 시간까지를 우리가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경과연수는 이 사용 승인과 우리가 그 평가를 하는 기준 시점 사이에 지나간 시간을 경과연수라고 하는 거죠. 자, 내용연수법을 보겠습니다. 내용연수법은 이제 정액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를 하는 부분은, 자, 제조달 원가라는 개념이 있고요. 처음에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기준 시점, 현재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 시점에 대상 물건을 아까 복제 원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대치 원가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인 것이죠. 지금 기준 시점에 이제 만든다고 하면 얼마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잔존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 감가를 하면 안 되니까 빼주는 부분이고, 자, N이라고 하는 경제적 내용 연수죠. 자,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잔가율을 빼내고 잔존 가치를 빼내고 나머지를 n분의 1 하게 되는, 즉 정액 동일한 금액으로 매년 빼내는 방법이고, 감가 누계액은 이 경과연수를 곱해버리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적산가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조달 원가에서 이 감가수정 누계치를 빼내면 적산가액이 나온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률법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제조달 원가에다가 전년 대비 잔가율과 경과연수를 승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적산가액이 나온다 하는 부분이고, 이건 주로 이제 그 초기에 감가가 많이 되는 기계기구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액법은 주로 건물처럼 이러한 그 물건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적용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가법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기준 시점이 있고 사용 승인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만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년 감가. 즉 우리가 1년이 꽉 차야 된다. 즉 12달, 12개월이 꽉 차야 한 1년으로 본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기준 시점과 사용 승인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과연 1년이 꽉 차게 경과가 됐냐 안 됐냐를 보고서 경과연수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사용 승인, 그 다음에 기준 시점, 이게 이제 멸실되는 부분이죠. 자, 요 경과연수를 판단할 때는 만년 감가를 하게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조달 원가를 판단할 때 기준 시점의 제조달 원가냐 아니면 사용 승인 시점의 제조달 원가냐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사용 승인 시점이라고 하면 기준 시점까지 다시 또 시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기준 시점 현재이기 때문에 시점 수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 연수 만료 시 잔가율은 10%다. 자, 그래서 10%만큼은 감가 수정을 안 해도 된다 하는 부분이죠. 자, 경제력 내용 연수는 50년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기준 시점이 2020년 9월이면 사용 승인일이 2015년 10월 1일이었을 때 과연 이 경과 연수가 얼마로 봐야 되냐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의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만년 감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 2015년 자,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1일은 자, 여기가 9월 30일까지가 되면 만약에 기준 시점이 되면 딱 꽉 차서 5년이 되겠죠. 근데 지금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만년 기준을 하기 때문에 4년만 경과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산식에다 넣으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4년이 경과되었다 해서 면적을 곱하게 되면 13억 9,200 정도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내용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자, 기준 시점은 2020년 9월이고 9월 9일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5년 10월 12월 1일입니다. 자, 만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4년이 경과된 것이죠. 자, 그런데 중간에 이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증축을. 자, 그래서 2018년 11월 20날 4층을 증축하게 되는데, 자, 상업용 빌딩이고 연면적은 자, 2000제곱미터입니다. 자,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150제곱미터당 15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50년, 정액법 내용 연수 만료 잔가율은 10%이다. 자, 요 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경제적 내용 연수는 자, 경과 연수 플러스 잔존 내용 연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 12월 1일에 1, 2, 3층을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18년 11월 20일에 요 4층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2020년 9월이죠. 자, 2020년 9월은 이 3계층과 4층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건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게, 자, 이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50년이라는 거죠. 50년. 여기서 50년 부분을 봤으니까, 그럼 50년이 어떻게 되느냐? 2015년 12월 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65년 11월 30일까지가 만 50년이 되게 되는 거죠. 만 50년. 자, 그게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거는 중간에 증축이 됐기 때문에 1, 2, 3층과 4층은 별도로 감가 수정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 2, 3층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자, 경과연수를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는 경과연수가 만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4년이 경과된 겁니다. 자, 그러면 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50년의 경제적 내용 연수를 봤을 때 잔존 내용 연수는 46년이 되는 거죠. 46년. 경과 연수는 4년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1, 2, 3층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4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4층. 자, 4층도 역시 경제적 내용 연수는 경과 연수와 잔존 내용 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4층은 우리가 4층만 별도로 건물이 부셔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층도 역시 1, 2, 3층이 남아있는 기간과 동일하게 우리가 잔존 내용 연수가 되죠. 1, 2, 3층의 잔존 내용 연수가 46년이다 보니까 4층도 역시 46년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4층은 어떻게 감가수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도 역시 경과년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잔존내용연수는 이미 결정이 됐죠. 자, 경과년수는 그러면 자, 만년감가 기준입니다. 2018년 11월 20부터 2020년 9월이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시면 만년감가 기준으로는 경과년수는 1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층 같은 경우에는 경과년수 1년 플러스 46년에서 경제적 내용연수는 47년이 되는 것이고 1, 2, 3층은 경과년수 4년 더하기 잔존연수 46년 하니까 50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 건물을 자료를 가지고 요약을 해보면 자, 1에서 3층은 4년이 경과된 거고 4층은 1년이 경과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만년감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자, 1, 3층의 적산가액은 그 산식에다가 내용을 넣게 되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50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자, 20억 8,800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자, 4층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1년 경과됐고 잔존 내용연수가 46년이니까 경제적 내용연수는 47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경과년수는 1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7억 3,600 다 합치면 28억 2,400이 이 건물의 적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원가법에 의한. 자, 적산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산법은 우리가 비용성에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원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사용료, 사용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사용가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적산임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적산법의 의의를 보시겠습니다.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치에 기대 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에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역시 시장에서 거래 임대 사례를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할 때 이제 적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초가액과 기대이율, 필요재경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적산임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산식은 기초가액과 기대이율, 필요재경비 나오는데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재경비를 더해서 적산임료를 만들어냅니다. 자, 용어를 좀 보시면 기초가액은 기준 시점에서 적산법을 적용하여 적산임료를 구성하는 순임료를 구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하고 임료의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 임료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원본 가치이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를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게 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법을 적용해서 적산 가액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기초가액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약에 계약을 맺는 경우에 이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액은 흔히 얘기하는 사정이 개입된 가격, 가치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조건에 따라서는 최유효 이용을 가지고서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조금 더 그 사정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이율이라고 하는 기초가액에다가 곱하기를 해주는 기대 이율은 임대차 등에 제공되는 물건을 재취득 또는 재조달하는데 투입된 자본에 대해서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이다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역시 최유효 이용을 전제한 이율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조건에 알맞는 사용을 전제로 한 이율이다. 그리고 물론 시장에서 구하는 시장 임료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조건 자체도 그렇게 부여하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에다가 필요 재경비라고 하는 부분을 더해주는데 이건 뭐냐면 임대차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계약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대상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매년 규칙적으로 필요되는 필요 경비를 말하는데, 즉 기초가액에다 기대이율만 곱해서 임대인이 이걸 받아버리게 되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임대료에서 지불해야 되는, 즉 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에 기거해서 임대인이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규칙적으로 소요되는 필요 재경비다. 여기에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공조공과 손해보험료, 대손준비금, 공시손실 상당액, 그다음에 정상운전자금이자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 재경비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중에 첫 번째 단계인 비교 방식과 그다음에 원가 방식이 되겠습니다.